네, 안녕하세요. 은하바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통해서 빌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을 가지고 제가 가진 은하들을 한번 촬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20은 제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에 비해서는 약 한 50g 정도 더 무거워서 조금 찍는데 힘이 들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카페에 올려드린 영상에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하 사진들만, 영상들만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은하님께 받은 좋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요. 좋은 케이스와 함께 제 은하들은 대략 한 20여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시는 카롤루스 4세입니다. 카롤루스 4세와 페르디난드 7세 아들이죠. 이렇게, 또는 간혹 그 이전인 카롤루스 3세, 이렇게 해서 좀 자주 은하가 등장하는 편인데요. 이제 카롤루스 7세, 제가 가진 것은 멕시코에서 발행이 되어서 이렇게 M 위에 O자가 그려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행되었다는 뜻이고요. 통칭 식민지 레알들은 이렇게 보면 미음과 이응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볼리비아나 페루나 이러한 곳들도 미음과 이응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엣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촌마크가 나타나고 있죠. 으뜸 원자가 나타나 있고 이쪽도 촌마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렉스의 E자 부분에도 촌마크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는 이제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는 백합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전에 합스부르크였을 때는 여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장인 독수리가 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의 손자인 펠리페 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은하들을 비교해보면 문장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나타나 있는 면을 살펴보시고 앞면을 보실게요. 카롤루스 4세도 그렇고 카롤루스 3세도 그렇고 3세부터 페르디난드 7세까지 봤을 때는 남성들은 보통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망토를 두르고 월계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카롤루스 4세까지 보다가 페르디난드 7세를 보면 얘네들이 나폴레옹 전쟁하면서 기술이 많이 떨어졌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부조감이라든가 하는 느낌이 조금 더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왕위 계승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따가 소개할 나폴레옹 1세에게 왕위를 뺏기죠. 나폴레옹은 자기가 에스파냐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자신의 형인, 자신은 가문에서 둘째였기 때문에 첫째인 조제프 나폴레옹을 호세 1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냐 은하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백합 무늬가 나타나는 부분에 또다시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물론 합스부르크의 것과는 조금 다른 독수리죠. 그래서 호세 1세의 에스파냐 팔레알은 조금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운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은하 2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3개쯤 있었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멕시코는 1821년에 에스파냐에서 독립을 하죠. 성산포님께서 제가 가진 음반들과 교환을 해주셨던 멕시코 팔레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을 비추면 약간 은화에 무지개 빛이 나타나는데 영상에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살짝 무지개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약간 검푸른빛과 좀 더 밝은 약간 노란빛이 도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1821년에 독립한 멕시코의 은화는 1페소가 되기 전까지는 독특한 엣지 무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식민지 때는 미음과 이음이 교차했다면 지금은 약간 지퍼 느낌이 나죠. 약간 진해 느낌도 나고. 그리고 자유의 모자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20그레인이라고 친절하게 무게를 적어주고 있네요. 자유의 모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자세히 카페글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해방할 때 주었던 모자인 프리기아의 모자를 모티브로 했다는 말씀 정도는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이 은하는 자카테카스에서 발행된 것이고 이 JS는 그 감독관의 이름 약자라고 하네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은하는 독립을 하고 나서 발행한 팔레알 은하에서도 비교적 후기형에 속합니다. 1페소가 발행되고 나서도 이 모습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은 엣지 무늬는 평범하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00원짜리의 그 톱니형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인천수집님의 통큰 양보를 통해서 얻었던 좀 많이 다친 홍콩 트레이드 달러입니다. 이 은하는 사실 나라 옥션에 처음 올라왔었던 은하고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은하였습니다. 물론 정크 실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은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포커스가 좀 잘 안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홍콩 트레이드 달러를 구분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왼손 엄지가 있는 쪽이죠. 왼손 엄지가 있는 쪽에 선박의 줄이 선명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카페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네, 자동 포커스에 좀 도와줘.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은하는 봄베이에서 만들어진 은하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지창에 B가 나타나면 봄베이, 방패 아래쪽에 C가 나타나면 캘커타, 아무것도 없으면 런던, 이런 식으로 민트 마크를 구분하는 방법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뒷면 부분, 이제 한문으로 액력가가 나타난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해협 식민지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조금 크기가 작죠. 얘는 크라운급이지만 37mm, 그거는 대략 한 36mm 이하로 조금 크기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 무늬랑 말레이어 그리고 한자가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엣지는 아까의 그 특이했던 모습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밋밋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사용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성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은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이제 은하들이 중국을 거쳐서 오게 되면 이렇게 조금 과할 정도로 촌마크가 찍혀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 은하 주변의 톱니 길이가 일정하느냐, 그리고 리본 좌우에 이 이파리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이 용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점들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느냐, 암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지 15년인데요. 이제 신일엔 대형에 해당하는 은하입니다. 보시다시피 416그레인과 900%의 순도를 표기하고 있고요. 1엔으로 액면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 다이쇼 초반까지 이러한 형태로 은하가 발행이 되는데요. 9일엔을 구해서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제 은하를 살펴보면서 가끔씩은 여기에 은타 하나 찍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나 혹은 1엔 말고 무효군이라고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만 좀 지나친 욕심인 것 같고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은터 은하에 대해서 카페에 글이 올라왔던데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에는 소형 은하도 있습니다. 메이지 시절이지만 이제 비교적 후반기 끝물에 해당하는 37년도 은하입니다. 아까보다는 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목고리로 사용을 했는지 고리를 억지로 잘라낸 흔적이 남아있네요. 평평우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은하죠. 아까에 비해서는 촌마크의 영향을 덜 받아서인지 마모가 좀 덜 되고 상태들도 온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루피들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제 빅토리아 시절과 에드워드 시절 해서 루피의 이제 영국 왕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루피를 한 점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살짝 뭐랄까 트럼프 카드에 나타나는 퀸들이 조금 생각나네요. 뒷면에는 원루피 인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아라베스크 문양, 아라베스크 가운데도 약간 연꽃 무늬라고 할 수 있는 팔매트 무늬가 조금 사용된 모습이 보이네요. 톱니는 일반적인 톱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빈 루피보다는 인도에서 발행된 루피들은, 잠시만 이쪽으로 오실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망치로 쳐서 나타낸 이러한 문양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지금 거꾸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인도은하님께서 이제 순도 분석한 결과를 올려주신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순도 92% 나온 인도 은하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인도 은하를 더 드려볼 생각인데요. 한 개인적으로 넉 점 정도 더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은하들이 이제 모르고 볼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확실히 안다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를 특정하고 비슷한 도안들을 찾아서 어떤 사람 때에 발행되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 은화보다는 좀 시대는 모르더라도 지역은 확실한 은화들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샤 알람 때의 은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이 은화에 대해선. 네, 이렇게 인도 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앞서서 잠깐 운을 띄워드렸던 나폴레옹 잠깐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실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떼래야 뗄 수 없는 게 1812년에 러시아 원정,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대륙봉쇄령. 대륙봉쇄령이라기보다는 사실 제대로 말하면 베를린 칙령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만, 1812년은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잘나고 어떤 면에서는 폭삭 망했던 해였죠. 개인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마리 루이즈를 들인 게 1812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굴욕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나폴레옹을 들이는데도 조금 많은 품을 들여야 했어요. 이제 용이랑이 회원님께 가 있는 브라질 리치어네이스라든지 조금 제게 있어서 정이 많이 든 은하들을 떠나보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숍에서 구한 제품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아서 이제 나폴레옹이 점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역시 짜짜짜 초점 맞추기가 조금 힘드네요. 자동 포커스를 설정을 해놔서 보이시나요? 라 프랑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 뉴 프로테게 라 프랑스, 시니어 프랑스를 보호하소서. 이 문양은 요 세 은하에 그대로 쪼로록 나타납니다.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3세, 그리고 루이 필립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루이 18세랑 샤를 10세도 나름대로 구하고 싶은데 좋은 상태의 모프랑 은하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금액이 버겁더군요. 다시 나폴레옹으로 돌아와서 이 은하는 1812년 M 보이시죠? 툴루즈 발행입니다. 그래서 W가 릴이었고 A가 파리였고 이런 식으로 민트마크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리에서 발행된 친구들은 잘 보면 연도 왼쪽에 이렇게 망치가 아니라 닭 모양, 수탉 모양이 새겨진 은하들이 있더라고요. 비교해서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은 1812년에 러시아로 가지 말았어야 했죠. 사실 대륙 봉쇄령을 내렸으면 러시아와 교역을 확대한다든지 러시아가 구미가 당길 만한 좀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실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벼락 소리가 아주 엄청나네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발행된 메메트 5세 레샤트의 20크루시 은하입니다. 20크루시는 은하로서는 그 당시에 발행된 것 가운데 가장 대형에 속하고요. 이제 제가 본 거로는 1크루시, 2크루시, 5크루시, 10크루시, 20크루시 이렇게 건종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폐도 발행이 되었었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은하의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지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발행된 지폐 가운데는 세 번째 시리즈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속의 작은 터키 골리앗님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크루시권입니다. 이 언어들을 제가 좀 알 수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폐 안에 있는 그림의 장소가 갈리폴리라는 거 외에는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은하를 살펴보게 되면 앞면에 써있는 아랍어도 저는 사실 잘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골리앗님이 올려주신 것을 참조해서 보게 되면 항상 승리하소서, 코스탄티니에에서 발행하다 1327년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하네요. 숫자만 저는 겨우 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변에 오늘날 터키 하면 생각나는 초승달과 별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뒷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투그라라고 해서 서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셨을 때 1327년이라는 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즉위년도예요. 그래서 항상 제의한 지 몇 년째인지 투그라 밑에 서명 밑에 연도를 보셔야 합니다. 제위 9년째에 발행되었네요. 이제 오스만 제국은 누미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게 살짝 골 때립니다. 누미력은 헤지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달력이기는 하지만 율리우스력과 1대1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날짜 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헤지라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연도가 항상 안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대략 한 날짜로는 13일 정도, 연도로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1327년이 1909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917년, 1918년 정도에 발행된 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은하, 물색구슬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은하죠. 계란 토닝의 성공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역사랑 관련돼서, 화폐랑 관련돼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신 비르 은하인데요. 잠깐 사진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내려놓을게요. 노트 20은 200g이 넘어서 한 손으로 잡고 있기 굉장히 버겁습니다.